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박앤커의 박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박앤커의 법률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해온 내용은 고용주를 위한 고용법과 채권 회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토픽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과 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희 법무법인 박앤커는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고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온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세미나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래도 그 개인 소개를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 University of Queensland의 법대 출신이고, Supreme Court of Queensland와 High Court of Australia에서 솔리시터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요. 현재 박앤커에서 제 전문 분야는 고용법과 민사소송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세미나는 토픽이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용법과 채권 회수고요. 고용법 관련돼서는 일단 호주 고용법의 기초적인 출처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내용을 나눌 거고요. 고용법의 이제 중요성, 특히 고용주로서의 고용법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용주를 위한 이제 고용법에 대해서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고용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 박앤커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채권 회수는 사실 고용법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고용법이 사실 좀 그 복잡해가지고. 근데 채권 회수 영문으로는 debt recovery고요. 그게 그 도대체 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채권 회수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클레임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저희 박앤커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할게요. 호주 고용법의 기초적인 출처, 소스가 많긴 한데 제가 조금 보기 쉽게 나눴어요. 그 Fair Work Act랑 Modern Industry Award랑 그리고 NES 그리고 기타 출처가 저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리마인드를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Fair Work Act는 일단 호주 Federal Law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호주 고용법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Fair Work Act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과 그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 고용주들의 이제 법적인 자격과 법적인 권리와 또 법적인 의무를 정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위반이 있었을 때 어떤 클레임이 가능하고 어떤 보상과 어떤 그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큰 액트예요. Modern Industry Award는 이제 각 인더스트리마다 직원들의 그 미니멈 인탈트먼트와 스탠드드가 다를 수도 있으니, 현재 호주 고용법에서는 Modern Industry Award는 사실 100개가 넘어요. 그거 아주 많은데 그 각 인더스트리마다 이제 Modern Industry Award에는 미니멈 레이트도 나오고, 오버타임 레이트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뭐 애뉴얼 리브 그런 것도 다 나오고,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다르니까 이런 개념이 생겼는 건데, 그 사실 인더스트리 어워드가 해당이 안 되는 직업들도 많긴 많아요. 그 리걸 인더스트리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그 리걸 인더스트리 어워드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걸 인더스트리 어워드에 나오는 미니멈 레이트든 오버타임 페널티든 그런 거는 저희한테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어워드가 해당이 안 돼도 직원들의 미니멈 인탈트먼트는 그래도 법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라는 게 있습니다.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는 이제 어워드가 해당이 안 되는 직업, 어워드가 해당이 안 되는 인더스트리의 미니멈 레이트와 애뉴얼 리브와 그런 게 다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어워드가 없다 해도 고용주로서 지켜야 하는 인타이틀먼트와 지켜야 하는 스탠드는 그래도 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기타 출처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Superannuation Guarantee Act와 이제 Work Health and Safety 규정 그리고 Anti-Discrimination 규정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저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Superannuation Guarantee Act는 고용주로서 페이를 해야 되지만, 그 월급 위에 이제 호주는 지금 현재는 10.5% Superannuation 레이트가 있어서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그 액트에 나와 있고, Work Health and Safety 규정과 Anti-Discrimination 규정은 지금 New South Wales는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이고 Anti-Discrimination Act 1977이지만 이것도 각 스테이트랑 테리토리마다도 그 액트가 따로 있어서 다를 수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할게요. 네, 그래서 고용법의 중요성, 특히
고용주로서 고용법의 중요성은 일단 호주 고용법은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사실 좀 많이 복잡하고 이해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Fair Work Act와 Modern Industry Award와 이제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나와 있는 그런 미니멈 스탠드드는 고용주로서 그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챙겨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뭐 의무는 그 미니멈 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오버타임이 될 수도 있고 그 애뉴얼 리브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위반이 있거나 non compliance가 있으면 그 직원은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그게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를 하든 Fair Work Commission을 통해서 클레임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Federal Circuit Court 아니면 Federal Court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클레임이 들어가고 나서 직원을 위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일단 퍼블릭 레코드고 미디어 릴리스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그 아주 유명한 스시 체인이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카페 체인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들은 그 여러 직원들의 미니멈 레이트보다 적게 돈을 줘가지고 일단 직원들은 다 클레임을 진행을 했고요. 그 페널티를 수십만 불 맞았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보다도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디어 릴리스 섹션에 들어가시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비즈니스 이름이 닦아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 레퓨테이션도 떨어질 터이고 그런 non-compliance, Fair Work에 관련된 위반과 non-compliance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으면요. 다른 벤처에도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방금 이제 스폰서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스폰서 아니면 노미네이션을 하시려면 일단 adverse information이 있으면 꼭 이민성에 노티파이를 해야 되고 스폰서 비자 말고도 다른 라이센스 같은 거를 신청하시거나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레이버 하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걸 신청하실 때 항상 fit and proper person인 것을 밝히는 requirement가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fair work에 관련된 non-compliance가 있으면 일단 그거를 꼭 노티파이를 하고 디스코즈를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라이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스폰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고용주를 위한 고용법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한테도 고용법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원은 이제 고용주랑 일을 하면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챙겨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용주한테 고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non-compliance가 생기면 다른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미니멈 레이트, 미니멈 웨이지 이상으로 웨이지를 줘야 되고 이거는 아울리 레이트 뿐만이 아니라 오버타임을 일하거나 위켄드를 일하거나 그 퍼블릭 홀리데이를 일하면 페널티를 꼭 지켜야 됩니다. 페널티를 안 지키시면 그거는 아무리 미니멈 아울리 레이트를 줘도 언더페이먼트로 해당이 되고 클레임이 가능해지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그 모든 인더스트리 어워드에 보시면 애뉴얼 리브는 거의 다 로딩에 붙어가지고 애뉴얼 리브를 사용해서 이제 휴가를 갔다 가면 그래도 페이를 해야 되지만 그 페이는 아울리로 주는 게 아니라 로딩이 붙는 인더스트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워드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페어워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워드 뷰어를 클릭하고 해당되는 어워드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대신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해당이 되는 어워드가 뭔지 잘 모르시면 그것도 이제 페어워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지에 이제 그 비즈니스가 있는 인더스트리,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 직원의 포지션 그런 내용을 다 작성하시면 그 해당되는 어워드가 무엇인지 나오고 그걸 클릭해서 이제 미니멈 레이트랑 그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법적 자격은 뭐 위에 임금이랑 비슷하지만 어워드 아니면 해당되는 어워드가 없으면 NES를 보시고 그 annual leave, superannuation 그런 것을 다 지키셔야 되고요. recruitment 프로세스가 차별적이면 이것은 이제 그 어워드나 NES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Anti-Discrimination Law 위반이어가지고 이것도 페어워크 통해서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직원이 아니고 뭐 job 포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캔디데이트가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뭐 한국말 못해서 못 뽑겠다. 그래가지고 그 피크를 안 하면 이게 사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쪽으로 프로시저는 좀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워크플레이스 폴리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직장에서 이제 위험이나 아니면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직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뜻하는 위험과 피해는 그냥 직장에서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워크플레이스 불리잉도 해당이 되고 워크플레이스 하래스먼트도 해당이 되고 워크플레이스의 섹슈얼 하래스먼트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폴리시와 직원들의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그런 폴리시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폴리시가 있어야 되는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플레이스 폴리시가 직원들의 권리와 법적 자격을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해고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다고 그냥 바로 세크를 시키면 사실 이게 unfair dismissal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이제 프로시저를 잘 개발해가지고 노티스랑 워닝이랑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사용하셔야지 그런 클레임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고용주가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많이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 혹시라도 그 클레임이 들어오면 저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unpaid wages, unfair dismissal, unlawful termination, 그리고 workplace discrimination. 저런 거는 다 Fair Work Commission, Fair Work Ombudsman 아니면 Federal Court 통해서 들어오는 클레임이고 저런 클레임이 들어오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고용주를 대리해가지고 변호해드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변호사를 사용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변호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successfully defend하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고 저희는 이쪽에 이제 개념이 많고요. 저희는 그 직원을 대리해가지고 클레임을 한 적도 있고 그 고용주를 대리해서 클레임을 디펜드를 한 적도 있고 그 페더럴 서킷 코트 그 사건도 진행한 적도 있고 이제 커미션 통해서도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저희는 개념이 많고 저쪽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선은 클레임이 들어오는 걸 아예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폴리시와 프로시저를 개발해가지고 이런 클레임이 불가능하기보다는 뭐냐면 그런 포뮬러, 그런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제한시키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고용 계약을 검토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노티스 피리어드든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든 섹슈얼 하래스먼트 그런 걸 다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페이슬립에 보면서 이제 애뉴얼 리브와 슈페뉴에이션 그런 게 다 제대로 그 인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워크플레이스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워크플레이스 폴리시와 프로시저를 검토하고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법에 대한 내용은 거기가 끝이고요. 많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는데 채권 회수로 넘어가자면 일단 영어로는 debt recovery고요. 그 채권 회수는 일단 debt 자체는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제공한 이제 서비스 아니면 뭐 일을 하든 그 굿 프로덕트를 팔았을 때 이제 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 수수료를 못 받으면 어쨌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그 커먼한 인더스트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클리닝, 빌딩, 컨스트럭션 그런 쪽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일을 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그 피를 못 받았을 때 그게 그 뎁트인데 그거를 이제 돌려받는 방법이 이제 채권 회수라는 거고요. 그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 전에도 그래도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뭐 에비던스 없이 클레임 그 구두로 계약을 해가지고 뎁트가 일어나면 그래도 클레임은 하실 수는 있지만 에비던스가 없을 때는 클레임을 하셔도 상대방이 내가 왜 페이를 해야 돼 그런 리스폰스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뎁트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들은 그 written contract 아니면 invoice, quote 그리고 상대방이랑 주고받은 이메일, 메시지 아니면 전화 레코딩 그런 거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그 채권 회수 클레임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limitation period가 있고 그 limitation period는 6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뎁트가 생긴 날부터 6년 안에 클레임 진행을 하셔야지만 채권 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6년 날짜를 놓치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클레임이 불가능합니다. 그 인포멀하게 뭐 디맨드는 할 수는 있어도 그 디맨드를 통해 못 받으면 일단 법원 갈 자격은 없어져요. 6년이 지나면. 근데 바로 그 뎁트가 생겼다고 바로 법원 가는 것도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포멀한
그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letter of demand인데 이 letter of demand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레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단호하게 이 debt recovery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그 방금 설명해드렸던 증거 자료를 다 attach 해가지고 준비해서 상대방이 이슈를 하고 14일 안에 페이를 안 하면 나는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호하게 요청하는 레터를 일단 먼저 보내고요. 근데 이 채권 회수라는 것에 그 letter of demand 통해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상대방이 이걸 그냥 ignore를 하든 아니면 받고 나서 아, 나 돈 없어 못 줘.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letter of demand를 보내고 나서 recovery가 안 됐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debt가 5,000불이든 10,000불이든 못 받은 돈은 그래도 억울하실 텐데 letter of demand 통해서 이 recovery가 안 되면 이제 좀 더 공식적인 방법을 알아놔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은 민사소송, 그 코트를 통해 가지고 클레임을 넣어서 상대방을 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NSW는 로컬 코트도 있고 디스트릭 코트도 있고 수프림 코트도 있고 이게 이제 뎁트의 금액에 따라서 어느 코트로 가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뎁트가 10,000불 미만이면 로컬 코트에 이제 스몰 클레임스 디비전으로 가야 되고요. 뎁트가 이제 10만 불 미만이면 그래도 로컬 코트지만 스몰 클레임스 디비전은 못 가고 제너럴 디비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뎁트가 커질수록 디스트릭 코트 아니면 수프림 코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코트가 높아질수록 애플리케이션 피도 비싸지고 변호사가 대리를 하면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민사소송 말고 이제 상대방이 회사일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클레임을 넣는 것보다는 Corporations Act를 따라서 Statutory Demand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터랑 비슷하게 그 도큐멘트를 준비하는 건데 그 도큐멘트는 이제 이거는 Corporations Act에 따라 Statutory Demand다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회사에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일단 Statutory Demand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회사여야 되고 그 뎁트가 2,000불 이상이어야 돼요. Statutory Demand를 이렇게 회사에 이슈를 하고 나서 그 상대방 회사는 꼭 리스폰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디스퓨트가 있든 돈을 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다른 아규먼트가 붙을 수도 있지만 letter of demand와 다르게 statutory demand는 꼭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법원에 가서 enforce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어떻게 채권 회수를 도와드릴 수 있나? 당연히 letter of demand 또는 statutory demand를 그 작성 준비를 해가지고 드래프팅까지 하고 negotiation까지 대리를 해가지고 대신 해줄 수도 있죠. 그 받아야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거가 사실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도 변호사가 준비한 letter of demand, 변호사 letterhead를 통해 그 포맷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상대방은 더 좀 serious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회수하는 그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공식적인 방법이 이제 법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로컬 코트든 디스트릭 코트든 수프림 코트든 클레임이랑 스테이트먼트 오브 클레임을 작성해가지고 히어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대리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네고시에이션도 저희가 대신 해주지만 그 채권 회수는 그래도 그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그 자주 생기고요. 그 많이 화가 나시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받아야 되는 돈은 꼭 받아야 되니까 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기까지고 질문은 이제 좀 이따 마무리하고 다 받을 텐데 그 사람 많은 데서 질문하기 조금 예민한 내용도 있으니까 제 명함은 여기 있고요. 그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항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